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실내건축 재료입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있어서 일단은 그 방침에 따라서 10월 4일까지는 그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4일 이후에 또 계속 비대면으로 할 건지 대면으로 할 건지 방침에 따라서 공지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건강에 유의하기 바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적 처리 방법인데 일단은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방침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숙지하고 있고, 그다음 성적 처리는 출석 20%, 그 다음에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40%, 그 다음에 레포트 또는 퀴즈 20%에서 그 총 100%, 즉 100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적이 나가게 되는데, 출석 같은 경우는 결격 사유가 되면 그 성적 처리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F 학점으로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안 되도록 주의를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이제 그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과제물로 이렇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이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이미 그 문자로 지난주에 그 OT 때 공지한 것처럼 그 카페에 들어가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출석 방법은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그 동영상을 카페에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공지를 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공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공지된 동영상을 이제 보면 되겠고, 대부분 이제 유튜브에 공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그 밑에 이제 그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각자 이렇게 남겨주면 나중에 이제 그 성적 처리할 때 그 댓글 단 그 횟수가 이제 출석으로 이렇게 카운팅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바쁘더라도 가능하면 그 해당 주에 주중에 이렇게 그 듣고 댓글을 남겨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수업에 대한 뭐 과제도 나갈 수가 있고, 과제물에 대한 것도 이제 그 메모해 놨다가 과제물도 제출하고 그렇게 하면서 동영상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석 점수가 이제 카운팅 될 거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과제물로 대체되기 때문에 카페에 이제 그 과제물을 제출하면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과제물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에 이미 아마 가입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그래서 가입을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입을 안 한 사람은 카페에 들어와서, 카페는 이제 여기 그 카페 다음넷 CNK LAB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가입을 하면 되겠고, 가입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 가입을 할 때 어딘가에 뭐 닉네임을 써도 돼요. 닉네임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 닉네임이 누군지를 내가 알 수 있도록, 누가 이 닉네임을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 카페 가입할 때 어딘가에는 그 본인의 이름을, 본명이죠. 본명을 이렇게 남겨놔야 닉네임하고 이 이름하고 이렇게 확인해서 과제물이라든가 아까 출석 카운팅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어딘가에는 본명을 남겨놓기 바랍니다. 닉네임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카페에는 닉네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본명을 어딘가에 남겨놓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 가입이 됐으면 이제 실내 건축 재료니까 여기 보면 이제 레포트 제출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제출하느냐, 여기 보면 실내 디자인 재료,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지금 지난주에 공지사항, OT의 공지사항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글쓰기 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 어떤 과제물이면 그 과제물 이렇게 쭉 쓰고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해서 하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일을 업로드했으면 거기에 이제 좀 다시 좀 나가 보면 레포트 제출하기에 여기 보면 공지를 해놨는데, 파일을 업로드를 할 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자기가 쓴 뭐 홍길동 아래 한글로 레포트를 작성했다 그러면 홍길동 HWP가 되겠죠, 확정자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했다 그러면 홍길동.ppt, 이렇게 이제 확장자가 이렇게 있을 텐데, 요 아래 한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또는 엑셀 이런 걸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할 때 이제 암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암호를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암호를 예전에는 이제 여기 첨부 파일 암호 남기기, 여기에다 이제 암호를 남겼었는데 새로 이제 일일이 찾아서 암호를 확인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변경된 여기에 따라서 그냥 레포트 제출 공간, 아까 레포트 제출 공간 여기 있었죠. 여기에 들어가서 해당 과목 폴더, 뭐 실내 디자인 재료면 재료, 디자인 개론이면 여기에 들어가서 과제물을 첨부를 하게 되겠죠. 내용 쓰고 뭐뭐에 대한 과제물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물을 첨부를 하고, 그 첨부한 과제물 파일 바로 밑에다가 비밀 댓글을 이렇게 남기면 돼요. 자물쇠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자물쇠를 비밀 댓글을 남기고 자물쇠를 이제 잠금으로 이렇게 하면 암호를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888 이렇게 암호를 요 파일의 암호가 되겠죠. 그러면 이 파일에 대한 암호를 남겨 놓으면 이제 내가 과제물을 확인할 때 홍길동에 대한 과제물을 열 때 요 암호를 넣어서 그 과제물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의 암호하고 이 비밀 댓글로 남긴 이 암호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하고 남기기 바랍니다. 간혹 파일에 설정한 암호하고 이 비밀 댓글에 남긴 암호가 달라가지고 과제물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적 처리할 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반드시 파일에 대한 암호하고 설정한 암호하고 이 비밀 댓글로 남긴 이 암호하고 확인을 해서 남기기 바라고, 이 비밀 댓글은 암호를 남기고 자물쇠 잠금을 해야 돼요.
잠금을 안 하게 되면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 카페 가입된 회원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잠금을 남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출한 파일을 암호를 설정하는 이유는 이제 뭐 이미 짐작했겠지만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 편집을 해서 다시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암호를 설정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호를 설정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게 되면 내가 확인할 때 암호가 설정이 안 되어져 있으면 성적 처리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반드시 설정을 하고 비밀 댓글로 남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첨부 파일이 이제 20메가 이상인 경우, 다음 카페 같은 경우 이제 20메가가 이제 넘으면 업로드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는 20메가바이트 이상인 경우는 이제 좀 쪼개가지고 뭐 첨부 파일을 1, 2, 3 이런 식으로 쪼개서 업로드 하면 되겠고, 그래도 좀 업로드가 실패한다,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여기 요 이메일입니다. cnk lab 골뱅이하고 다음넷 그 레포트로 요 이메일 주소로 레포트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제출할 때는 반드시 그 무슨 교과목,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있는 교과목이죠. 교과목 이름, 교과목에서 그 실내 디자인 재료다 그러면 실내 디자인 재료, 그 다음에 소속 학과명, 본인이 이제 뭐 실내 디자인 학과다 그러면 실내 디자인 학과 3학년이면 3학년, 그리고 이름 자기의 이름 홍길동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쓰고 뭐뭐에 대한 그 레포트 나가는 제목이 있죠. 레포트 제목을 이렇게 무슨 레포트를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안 돼서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실내 디자인 건축학과가 아닌 학생들, 예를 들면 뭐 부동산학과라든가 식품영양학과 이런 학과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의 학과를 소속을 이렇게 써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과제물을 이 카페에다 제출할 때는 그냥 이름만 확인하면 될 수 있게끔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제물을 카페에다가 제출하면 나중에 이제 내가 카페에 제출한 과제물을 통해서 성적 처리할 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성적 처리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디자인 재료, 즉 실내 건축 재료의 이제 그 교과목은 이미 여러분들 수강 신청할 때 강의 계획서를 보고, 지금 강의 계획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강의 계획서를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보고 아마 수강 신청을 했을 텐데, 그 강의 계획서를 이제 참고해서 이번 학기 한 학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 출판사, 여기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을 위한 실내 건축 재료라는 책은 출판사가 이제 김문당인데, 이 출판사에서 이제 저자하고 상의를 해서 이 교재를 실내 건축 재료라는 교재를 이렇게 공지해서 쓸 수 있느냐, 이제 허락을 받아서 쓸 수 있게끔 이제 허락을 받은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니까 아마 이제 그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공개가 안 되는 그런 교재는 이제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아마 그 학교 서점이나 또는 뭐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구입을 하면 되겠고, 각자 이 교재를 준비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강의 계획은 일단 뭐 OT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성적 처리 관련 조금 전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개론하고 이제 목재, 그다음에 목재, 석재,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쭉 가고, 한 7주, 8주차에 대해서는 중간 테스트가 있습니다. 8주차. 그래서 8주차에 이제 중간 테스트가 있는데, 8주차.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비대면이니까, 요 이제 레포트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레포트. 아마 레포트가, 이제 중간고사 레포트가 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나가는 레포트는 이제 별도로 또 나가는 거고, 중간고사 레포트는 이제 중간 시험에 대한 레포트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요건 숙지를 해서 작성을 해서 성의껏 제출하면 되겠고, 그 다음 중간고사가 이제 끝나면 이제 9주차에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 금속 재료, 유리 쭉 나와서 또 15주차에 이제 기말 레포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론 이제 10월 4일 이후에 대면 수업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방침에 따라서 변경이 되면 10월 4일 이후부터는 이제 뭐 언제쯤부터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는 이제 대면 수업으로 강의실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전에 또는 중간고사 이후에 대면 수업이 될지, 그건 이제 나중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대면 수업이 된다 그러면, 중간고사 이전에 대면 수업이 된다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제 그 시험으로 나가게 되겠죠. 시험지에 푸는 방식의 시험지가 나가서 시험을 보게 될 거고, 중간고사가 지나서 이렇게 뭐 대면 수업이 없이 계속 비대면으로 기말고사까지 간다 그러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말 그대로 아까 소개한 대로 레포트로 각자 자기 집에서 작성을 해서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면 그걸로 이제 시험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좀 그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요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또는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댓글보다는 이제 이메일로 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메일로 저작권에 대해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싶다, 저작권에 좀 문제가 있다,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을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삭제하거나 또는 편집하거나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관련된 사항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없고 이메일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문당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저작권 관련해서 기문당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재 또는 발표 자료를 이렇게 공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에 대한 저작권은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첫 시간에 이제 개론인데, 개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요 교재에도 이렇게 이제 개론되어져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배포 사용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건 기문당에서 제공이 된 공유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교재 내용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PPT로 이렇게 정리된 걸 통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합니다. 일단 개요를 보면 이제 그 재료가 이제 실내 건축 재료니까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재료가 이제 뭐가 있느냐 이런 거가 이제 되겠고, 이제 인테리어 실내 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이미 여러분들 이제 그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내 공간을 이제 그 꾸밀 때에 필요한 재료, 그리고 그 실내 공간을 형성시키는 이제 구조적 프레임에 대한 재료,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학습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면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생활 목적에 따라 기능성 그리고 쾌적성을 갖추도록 설계, 계획, 설계, 시공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재료를 이제 총칭해서 실내 건축 재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실내 공간을 꾸미기 위한 거다. 이때 이제 꾸미기에 대한 그 목적이 이제 기능성과 쾌적성을 이제 갖추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안방이다 그러면 안방에 맞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쾌적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건축 재료를 사용해서 꾸미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현관이다 또는 거실이다 그러면 거실에 맞는, 현관에 맞는, 또는 사무실이다 그러면 사무실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형태의 이제 업무를 보는 사무실인지, 또는 약간 활동을 겸한 그런 사무실인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사무실의 기능에 따라서 이제 그 꾸미기 위한 그 인테리어가 되게 되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반영해서 재료, 건축 재료를 이제 가지고 형성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건축 재료의 분류를 보면 생산 방법에 의한 분류, 화학적 조성에 의해, 그다음에 용도에 의한 거, 기능 성능, 그다음에 부유. 부유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떤 부위냐, 뭐 기둥 부위냐, 벽면 부위냐, 천장 부위냐, 바닥이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 공사 구분에 의한 분류, 여러 가지 그 분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실내 건축 재료의 요구 성능하고 이제 조건이 있는데, 먼저 요구 성능을 보면 이제 내벽 재료의 일반적 요구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성 요구 성능에는 내벽 재료의 일반적 요구 성능의 조건에 소요 강도라는 이제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어떤 뭐 벽체인 경우는 블록 또는 벽돌 또는 뭐 철골 이런 거에 이제 소요 강도가 있게 되는데, 이제 안전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간을 형성을 하려면 일단 구조적 뼈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프레임. 이런 프레임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고성 또는 요 지탱을 해주기 위한 소요 강도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요구 성능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내화성, 그 다음에 균질한 품질을 가질 것, 그 다음에 내구성,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모양과 문양을 갖는 것,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 차음,
시공, 경제성 이런 것들이 이제 내벽 재료의 일반적인 그런 요구 성능이 이제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천장 재료의 일반적 요구 성능의 조건을 보면 아름다운 모양,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이제 무늬 이런 걸 가질 것, 그 다음에 내화성, 그 다음에 단열, 그다음에 특히 건축물의 최상층에 사용되는 이제 천장 재료의 이제 단열 이런 걸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단열 효과를 확인할 때, 그 다음에 차음성, 그 다음에 균질한 품질, 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시방성, 시공성, 그 다음에 경제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바닥 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성능하고 조건을 보면, 바닥은 이제 꿍꿍 이렇게 밟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물건을 끌기도 하죠. 그래서 내력, 내충격성, 그 다음에 내긁힘, 마모, 그 다음에 내열, 내한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수, 내습성, 그 다음에 방화성, 내화성, 내후성, 그 다음에 오염성, 광택, 차음, 감촉, 의장, 그 다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미끄럼 방지, 그 다음에 시공성과 경제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내 건축 재료의 요구 성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재료의 이제 그 특성이 있는데, 그 전에 특성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교재에 보면 개요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정리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에 보면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생활 목적에 따라서 기능성, 쾌적성을 갖추도록 계획, 설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이제 우리가 실내 건축 재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필요한 그 어떤 기능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를 보면 이제 고정적 요소가 이제 그 천정, 바닥, 벽, 바닥, 개구부, 계단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적 프레임에 고정이 되어져 있죠. 뭐 벽이면 벽, 바닥이면 바닥, 천장이면 천장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요소가 되겠고, 심미적 요소는 이제 그 벽에 바르는 벽지라든가 뭐 이렇게 창문의 형태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색채, 문양, 형태, 질감, 조명 이런 것들이 이제 심미적 요소에 이제 해당되는 건축 재료의 그 조건이 요소들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재료의 분류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간단히 항목만 살펴봤는데, 생산 방법에 의한 분류는 이제 천연 재료인 경우는 이제 목재라든가 석재, 점토, 골재 이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가져와서 그대로 쓰는 거죠. 인공 재료는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뭔가 인위적으로 바꿔서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 재료. 그래서 인조목, 인조석, 금속재, 시멘트, 또 콘크리트, 석유화학 제품, 유혹 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인공 재료죠. 유혹 제품은 예를 들어서 뭐 세면기라든가 이런 거 다 유혹 제품이 되는 거죠. 세면대 이런 것도. 그다음에 화학적 조성에 의한 분류에서 화학적 조성이 이제 무기화학에 의한 무기재료, 유기화학에 의한 유기재료가 나올 수가 있고, 무기재료에는 이제 금속재료의 철강, 이제 알루미늄, 동, 아연, 합금 이런 것들이 이제 금속재료가 있고, 비금속으로는 이제 석재, 벽돌, 유리, 도자기류, 시멘트 이런 것들이 있다. 유기재료에는 이제 천연재료, 합성수재료, 플라스틱재, 도료, 접착제 이런 것들이 있고, 용도에 의한 분류는 이제 구조재료, 수장재료, 설비, 기타 재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구조재료는 이제 목조용
목구조용, 그 다음에 조적구조,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적구조에는 이제 벽돌, 석재 벽돌, 블록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수양재료에는 이제 내외장, 마감재료에서 타일, 유리, 도료, 보드료, 금속판, 섬유판, 그 다음에 석고판, 차단재료에는 복층유리, 유리섬유, 앞면, 아스팔트, 실링재, 그 다음에 채광재료에는 유리, 창호재, 창호재료는 이제 목재창호, 금속창호, 그 다음에 플라스틱 셔터 이런 것도 있다. 설비재료는 급, 배수재료, 그 다음에 냉, 난방재료, 전기재료 이런 것도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능의 성능에 의한 분류에는 이제 내화 성능이 있느냐, 방화 성능이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런 내화, 방화, 내화 재료, 그래서 석재, 벽돌, 유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성능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방수, 방습 재료, 아스팔트 재료, 시멘트 방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열하고 보온 재료, 유리섬유라든가, 발법, 폴리에틸렌 보온제, 앞면, 폴리우레탄 폼, 질석 이런 것들, 음향재료, 그래서 판이라든가, 막상 흡음재료, 다공시 흡음재료, 유공 흡음재료, 차음재료에는 철판, 아연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표면 보호 재료는 이제 벽돌, 타일, 금속판, 도장 재료 이런 것들, 접착 재료는 이제 접착 재료, 퍼티, 그다음에 코킹, 실링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위에 의한 분류에는 이제 천정 부위냐, 바닥 부위냐, 벽 부위냐, 개구부 부위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사에 의한 분류에는 목공사인 경우, 도장공사인 경우, 공사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재료 공사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구 성능에 의한 조건, 그런 내용들은 이제 벽체에 의한 일반 요구 성능, 아까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자, 요걸 참고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내 건축 재료의 특성 해가지고 먼저 재료 자체의 내부적 성질에 의한 특성에서 역학적 성질과 관련된 그런 특성이 있는데, 특히 구조체에 사용되는 구조적 재료에는 이제 요 구조적 재료에 필요한 조건 중에 이제 안전이죠. 안전.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역학적 특성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역학적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재료의 어떤 역학적 특성, 그 어떤 하중하고 변형률, 응력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응력. 그래서 어떤 재료마다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에 쓰이는 그 철근은 이런 역학적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역학적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력은 이 하중을 그 단면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고, 변형률은 변형률, 그래서 원래 길이하고 변형된 양에 대한 변형률이 되겠고, 그랬을 때에 그 재료가 갖고 있는, 구조적 재료가 갖고 있는 탄성, 이렇게 탄성 범위에 있느냐, 소성 범위에 있느냐, 또 점성, 그다음에 강도, 그다음에 경도, 인성, 투성, 연성, 전성 이런 것들이 역학적 관련된 특성이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서 재료로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성질에 관련된 것은 역학적 특성으로서 이제 비중, 함수율. 그래서 목재 같은 경우 이제 함수율이 물리적 성질의 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열 전도율, 투각, 반사 흡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의 특성으로서 사용할 때 고려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부 작용에 의한 특성을 보면 외력과 관련된 거,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재료의 특성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죠. 내 분포합성, 그 다음에 내 국부합성, 충격성, 내 긁힘성, 내 마모할 때 어느 정도 견디는지, 내 마모성, 이런 게 이제 외부와 관련된, 외력과 관련된 특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물과 관련된 특성은 이제 얼마나 잘 방수되느냐, 방습되느냐, 내수성, 물에 잘 견디느냐, 내습성, 수밀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관련된 거, 내화성, 방화성, 난연성, 내열성, 그 다음에 일광, 일광은 이제 태양빛이죠. 공기와 관련된 그런 그 특성은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한성, 변색성 이런 것도 있고, 균류, 충류 이런 것들로 관련된 것은 내부식성, 내충해성, 내균성, 약품과 관련된 건 내화학약품성, 먼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거주와 관련된 특성으로는 이제 빛과 관련된 거, 반사성, 투과성, 광택성, 그 다음에 열과 관련된 거, 단열성, 보온성, 그 다음에 음과 관련된 거, 차음성, 흡수성, 흡음성, 발음성, 공기와 관련된 거, 기밀성, 통기성, 감각과 관련된 그런 특성은 이제 접촉, 시각 이런 것도 있고, 보행, 그 다음에 시공 재료 경제와 관련된 거, 시공성, 생산성, 경제성이 있다. 이런 특성이 있게 되겠고,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면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17쪽이네요. 17쪽에 보면 이런 이제 그 실내 공간을 여러 가지 재료에 의해서 형성이 된 분위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내 건축 재료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도 이런 사진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로는 이 정도 하고 목재로 넘어가도록 하는데, 이제 PPT에도 거기에 이제 금방 얘기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목재. 그래서 개요가 이렇게 있는데 PDF를 가지고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PPT도 만들어 놨긴 한데 그냥 우리가 PDF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정리는 PPT가 이렇게 정리가 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하고, 먼저 좀 보면 개요는 목재는 옛날부터 중요한 건축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다. 그러나 현대 건축에서는 이제 강제,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사용 재료가 되면서 구조 재료로서의 쓰임은 이제 점차 감소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수장 재료 이런 것도 이제 증대가 되어 있다. 구조 재료로서도 이제 목 구조로서 중목 구조라든가 이런 구조용으로 이제 많이 쓰이죠. 목재도. 이제 목재 분류해서 수정, 그다음 재질에 의한 분류 쭉 나오는데, PPT를 좀 보면, PDF를 좀 보면, 그래서 목재에 대한 그 개요를 아까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한 거, 그걸 좀 참고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여기에 장점은 이제 가볍죠. 비중이 좀 적고, 그
그 다음에 압축에 굉장히 좋은 그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약한 성능을 갖게 되는 거죠. 화재에 대해서는. 그리고 인장강도, 그 다음에 인장강도도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공성이 좋죠. 가공성이 좋고, 열 전도율이 낮아서 보온, 방안, 방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성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음의 흡수, 목재는 이제 음의 흡수하는 그런 성능도 가지고 있고, 차단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우수하다. 그리고 온도에 대한 신축이 적고, 이건 이제 단점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화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축도 좀 떨어지고, 탄성, 인성이 크고, 충격, 진동 등의 이제 흡수성이 크고, 그렇지만 이제 또 외관이 이제 수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구조의 그 미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단점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온도에 의한 신축은 좀 적죠. 그래서 가연성, 부식성, 이제 물에 닿거나 하면 상당히 이제 빨리 썩죠. 그 다음에 수분에 의한 변형, 팽창, 수축 이런 것들이 이제 크고, 재질, 섬유 방향에 따라서 강도가 다르다. 그리고 크기에 제한이 받는다. 그래서 뭐 장대 재료가 이제 좀 얻기는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나무가 크게 이제 굉장히 뭐 20m, 30m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경우는 그런 목재를 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사진 한번 보시기 바라고. 목재 분류를 보면 수종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수종은 이제 침엽수냐, 화렵수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침엽수에 뭐 대표적으로 소나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침엽수재는 침엽수로 된 목재를 말하고, 침엽수는 잎이 이제 바늘 모양을 뾰족하죠. 소나무, 해송, 삼송나무, 전나무, 낙엽송, 니기타소나무, 그 다음에 잣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고, 벌목 후에 건조가 빠르며 가공하기가 쉽고 비중에 비해서 이제 강도가 크다. 그래서 주로 구조용재로 이제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옥에 이제 그 기둥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이런 구조용재로 쓰는 경우에는 이제 침협수재를 이제 많이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렵수는 이제 입이 좀 넓은 편이죠. 그래서 화렵수재는 활엽수로 된 목재를 말하고, 활엽수는 이제 입이 넓고 평평한 모양으로 된 그런 나무가 되겠고, 너도밤나무가 있고, 느티나무, 오동나무, 단풍, 참나무, 그 다음에 벚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화렵수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침엽수에 비해서 굉장히 경질이고 건조에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건조 시 단단해지고, 건조 전에는 재질이 연해서 가공하기 쉽다. 다양한 나뭇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수장재, 나뭇결에 의한 무늬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구재 이런 데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질에 의한 분류, 연재, 경재. 말 그대로 이제 연재는 이제 소프트한 나무죠. 그 다음에 경재는 이제 하드 나무가 되어 있고, 견고한 나무, 연한 나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침엽수에 속하는 연한 목재로서 소나무, 전나무, 낙엽성, 적성, 미송, 잣나무 이런 것들이 있고, 주로 이제 수장재라든가 가구재 이런 데 이제 쓰인다. 그 다음에 경재는 화렵수에 속하는 단단한 목재로서 이제 참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오동, 느티, 너도밤나무 이런 것들이 쓰이고,
구조제라든가 창호제 이런데 이제 경제가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예한 분류, 그래서 구조제, 수장제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구조제는 이제 강도하고 내구성이 큰 수종, 침엽수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전나무, 해송, 편백. 주로 이제 구조제는 목재의 뼈대, 아까 얘기했듯이 프레임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둥이라든가 보호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장제, 나뭇결이 좋고 무늬가 고우면서 뒤틀림 이런 게 좋고, 수장제로서는 이제 그 활엽수로 적송, 홍송, 그 다음에 낙엽송 이런 거 쓰이고, 느티나무, 그 다음에 단풍, 박달나무, 참나무, 오동나무. 외국 목재로서는 이제 나왕, 미송, 티크, 마호가니, 자단, 흑단 뭐 이런 것들이야. 아피톤 이런 것들이 있다. 치장제로 쓰이고 창호제, 가구제로도 쓰인다. 실내건축 공사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수장제로서. 치장용제, 장식용제, 화장용제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 그 다음에 건조에 의한 분류에서 건조 상태가 이제 자연적으로 건조했느냐, 인공으로 건조했느냐에 따라서 자연건조제, 인공건조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연건조제는 이제 직사, 일광 이런 피해서 공기가 이제 잘 흐르는 곳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건조시키는 그런 목재가 되겠습니다. 인공제는 건조한 실내에서 온도와 습도의 조절에 의한 인공적으로 건조시키는 목재로서 실내 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는 대부분 인조 건조제가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재의 구조재로 쓰이는 이런 이제 구조재로 쓰이는 것들의 목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수장제 이렇게 마루에 이제 이렇게 쓰인다든가 마감재로 이렇게 쓰이는 수장제형 목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에 있어서는 목재 조직을 좀 파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조직의 개요를 보면 목재 단면을 보면 이제 수피, 목질부, 수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목질부가 이제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재의 조직을 이해하는 것은 목재 성질을 파악하는 재종, 이것도 식파하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이 목재 성질이 이제 그 구조용 목재에 쓰일 때도 또는 수장제용 목재용으로 쓰일 때도 중요한 그 특성이 되겠습니다. 목재의 특성. 그래서 이 특성을 이제 잘 파악해서 기능적으로 이제 기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제 목재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피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껍질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외면의 죽은 조직, 외피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오래된 나무일수록 이제 두껍다. 수피를 껍질질, 겉껍질인 외피와 속껍질인 내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기도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수심, 이제 가운데 부분이죠. 중앙 부분, 나무의 중심에 해당되는 솜 같은 연한 부분으로서 목재의 횡단면에 나타나는 동심원 이런 것들 이제 중심으로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질부는 나무의 안쪽에 해당되는 형상층으로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목질부가 이제 그 어떤 강도라든가 목재의 강도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목재 조직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 목질부를 횡단면으로 보면 수선, 나이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목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이테가 있죠. 나이테 이런 것들이 바깥쪽에 제일 바깥쪽에 이제 그 아까 껍질, 겉껍질과 속껍질이 수피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심재와 변재로 이렇게 구분한다. 중단면으로 보면 나뭇결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뭇결이.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 나이트에 나타나고, 이렇게 자르면 이제 나뭇결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뭇결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선하고 나이테인데, 수선은 이제 수심에서 방사형으로 발달하는 것이다. 즉 나이테를 횡단하여 수심에서 방사형으로 배열된 세포의 줄, 여기 이제 수선이고, 수선은 침엽수와 화렵수가 다르게 나타나며 목재 중에서 가장 큰 수선으로 있는 것은 참나무, 떡갈나무, 그런 게 가장 큰 수선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테를 보면 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봄에서 여름에 성장했다가 목재부가 이제 연해지면서 가볍고 그 색도 연한 그런 담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하고 겨울이 되면 성장 목재부는 이제 치밀해지며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색도 짙은 이제 암색 계통으로 나타나면서 이 봄,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이 사이에서 이제 목재가 자라는 성장할 때에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이제 나이테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春하절에 성장하는 목재부를 춘재, 추동절에 성장하는 목재부를 추재,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한다. 춘재와 추재가 교대로 해서 수심을 중심으로 동심원형의 이제 무늬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이테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나이테 폭이 이렇게 크죠. 그래서 이쪽이 크다는 얘기는 이쪽도 크죠. 크면 이쪽 부분에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이테가 됐다 하면 이쪽 부분이 이제 그 햇볕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나이테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봄, 여름하고 가을, 겨울이 몇 번 이렇게 반복되어서 그 나타난 건지를 알 수가 있어서 나이테 가지고 수령을 이제 우리가 파악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나이테 연륜을 이제 나타내기도 한다. 그 다음에 나이테는 나무의 성장 연수, 남북의 방위, 아까 얘기했듯이 햇볕이 어느 쪽에서 많이 쬐있느냐에 따라서 나이테의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방위도 알 수가 있고, 나무의 영양 상태, 강도, 기온의 변화 등을 이제 보여주기도 한다. 그다음에 나이테의 명료성은 그 수정에 따라 다르고 기후에 따라서 이제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사계절이 확실한 지방에서는 성장하는 것은 이제 나이테가 또렷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다,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나이테가 뚜렷한 나무는 이제 느티나무, 밤나무, 참나무, 갈나무가 있고, 나이테가 뚜렷하지 않는 그런 나무는 단풍나무, 팽나무, 나왕, 티크, 마호가니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심재와 변재, 심재는 목질부 중 수심 부분에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재질은 이제 단단하고 변형이 적으며 내구성이 있고, 습기에 잘 견디고 부패가 덜하고 탄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색깔이 짙으며 목재로서 가장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변재는 목집을 중심에서 이제 심재 외측과 숲이 내측 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숲이 가까이 있는 부분을 이제 변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질은 심재보다 비중이 적고 강도가 약하며 내구성이 떨어진다. 또한 흡수성이 커서 건조할 때 수축 변형이 심하고, 그 다음에 색깔은 비교적이었다. 가수성이 풍부해서 곡형, 곡면 같은 나무를 만들 때 좀 적당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무결이 있습니다.
나뭇결은 목재면을 깎았을 때 나타나는 무늬가 되겠고, 그래서 나뭇결이라고 하고, 목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치장제라든가 가구재, 외관을 이제 아름답게 할 때 이 나뭇결이 이제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파악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널결, 나이테의 평행 방향으로 이제 켠 목재가 되겠고, 목재면이 되겠죠. 곡선형 나뭇결을 말한다. 그래서 거칠고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널결재 또는 고등결에는 변형 크고, 마모율도 이제 크다. 주로 이제 장식재로 쓴다 이거죠. 고등결 같은 경우는 나이테의 직각 방향으로 켠 목재면이 되겠고, 평행선상에서 보면 남결을 말할 수도 있다. 널결에 의해서 외관이 아름답고 수축 변형이 적고 마모율도 적다. 그 다음에 고등결이 나타난 목재를 고등결재, 그다음에 주로 이제 창호재, 장식재, 가우재로도 쓴다. 그 다음에 억결, 나무 섬유가 이제 꼬여서 나뭇결이 어긋나게 나타나는 상태를 이제 억결이라고 하고, 이런 목재는 이제 억결재다. 그 다음에 무늬결, 나뭇결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불규칙하고 소용돌이 모양으로 이제 복잡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무늬를 나타내는 그런 결이 이제 무늬결이 되겠습니다. 장식적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요게 목재 조직인데, 여기 나이테가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나이테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이게 요 부분이 이제 수피가 되겠죠. 껍질 수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심재하고 수피 사이에 있는 이 변재가 되겠고, 나이테. 여기 이제 수심이 되겠고, 그죠? 이렇게 자르면 이제 널결이 이렇게 있는 거고, 고등결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죠? 형성층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껍질, 속껍질, 겉껍질이 있고, 형성층이 있고, 변재, 그 다음에 심재 가운데 있다. 한 번씩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 그 다음에 널결, 고등결, 그 다음에 무늬결, 억결. 나뭇결. 그 다음에 목재의 성질인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목재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